말씀이라 하시니까 말씀을 아니라 특강을 하게 돼서 예, 특강도 성경 구절은 말씀입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특히 옛 원수된 일본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고 또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일본을 더 알고 일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철저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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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졸강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일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청중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아니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식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가 목적이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제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잘하는 게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이 왜 생겼는지, 일본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황 1대 초대 진무 천황이 탄생했고, 일본의 천황은 1대부터 7세기까지는 가공의 인물들이고요. 실제로 일본 역사가 시작된 게 신라가 통일된 672년 이후니까 700년부터 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들 우리 백제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천황을 125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국가가 운영되고 시작된 것은 600년대 말기 675년 이후 7세기부터 시작된다. 7세기 말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국가를 건설했을 때 이제 8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앙 집권제였습니다. 봉건제가 아니라 백제나 조선시대처럼 천황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 집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백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백제의 화려한 문화가 그대로 일본 땅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그때 역시 일본에도 당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역사인데요. 천황 밑에 두 개의 큰 가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문 이름이 모노노베 가문, 모노노베, 물부라 그래요. 물건의 물자에 부장할 때 부자, 부서할 때 부자, 물부 가문. 모노노베라는 가문이 일어났는데 지배층이죠. 이 가문은 일본 원주민 출신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벽을 이루는 가문이 소가 가문, 소가. 소자는 중국의 그 어딥니까 상하이 옆에 소주의 소자입니다. 쿠사부리 그 풀초변의 밑에 왼쪽에 물고기 어자에 오른쪽에 벼화자를 쓰는 소. 그 다음에 나 할 때 있죠. 소가 가문.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이 소가 가문은 백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이 같은 천황을 모시고 일본을 지배했는데 둘이가 라이벌이에요.
특히 원주민 출신의 모노노베 가문은 신도,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사 있죠. 천황을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를 숭앙했고, 백제에서 온 소가 가문은 불교를 퍼뜨렸어요. 불교가 진짜다. 불교를 흥왕시키는 이 두 가문의 대립이 있고, 이게 한 몇백 년 내려가는데 여기서 우리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덕태자가 나타납니다. 쇼토쿠타이시, 성덕태자. 이 성덕태자는 이름 그대로 천황이 못 됐어요. 그냥 태자예요. 다음 천황이 되려는 세자였는데 형님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자기가 천황이 돼야 되는데 그 형이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 천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자기 동생인 성덕태자가 천황이 돼야 되는데 형이 죽자마자 또 형 아들이 천황이 돼버렸어요. 조카가. 그러니 중간에 붕 떴는데 그래도 삼촌 아닙니까? 이 성덕태자가 어린 천황을 섭정을 해서 일본 역사에 빛나는 유명한 천황은 아니지만 일본을 한때 지배했던 성덕태자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성덕태자가 백제계라는 설이 뭐 강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황가가 백제 왕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덕태자는 불교를 엄청 중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가문과 소가 가문, 백제의 손이 소가 가문의 딸들이 미인들이 많았는지 천황의 부인들 자자손손 대대로 소가 가문이에요. 천황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긋지긋한 거죠. 할머니도 소가 가문, 엄마도 소가 가문, 자기 부인도 소가 가문, 며느리도 소가 가문. 우리도 조선시대 때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왕비 자리를 독차지하고 세도 정치를 거의 수십 년, 100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소가 가문, 백제 출신의 소가 가문이 왕비를 계속 대주면서 천황은 거의 혼수압이고 이 소가 가문이 전부 일본을 지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가 가문과 아까 말씀드린 모노노베 가문이 처음에는 대립을 했는데 결국은 머리가 뛰어나고 문물이 뛰어난 백제 출신의 소가 가문이 승리하고 원주민 출신의 모노노베 신도를 퍼뜨리려고 했던 모노노베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두 개의 싸움에서 소가 가문이 승리한 거죠. 당파 싸움을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소가가 전체를 휘어잡고 자자손손 왕비를 배출하면서 모든 걸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에 그 700년, 800년, 900년까지의 그 시대에 이제 중간 얘기를 드리면 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면서 이 사람들도 천황이 죽으면 고분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교토에 이 고분, 총이 수십 개가 있어요. 일본에서도 방영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큰 고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히 천황 무덤을 파보지 못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이제 학자들이 이제 천황 시대가 끝났으니까 미군 군정 시대가 왔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처음으로 고분 하나를 파봤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를 파서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백제에 있는 문영왕릉하고 똑같아요. 내부 구조가. 백제에 있는 문영왕릉.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경주 신라의 고분과 우리 포함산에 있는 뭡니까?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그 포함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석굴암. 석굴암. 그 다음에 뭐 백제, 문영왕릉 이런 거 일본 학자들이 일제시대 때 다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일본에 있는 천황무덤 하나 파봤더니 속이 똑같은 거라. 완전 카피예요. 얘들이 아연 실색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했냐 하면, 아, 우리 아스카 문화가 한반도로 전달된 거다. 우리가 백제에다가 이 고분 문화를 전해줬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들 자존심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고분을 절대 안 파요. 딱 한 번 파보고 다시는 안 파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런 걸 봐서도 이 고분이, 일본에 있는 고분이 문영왕릉하고 카피라는 거는 이거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그 같은 시대에 우리가 통일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다만 당나라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12년간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냈는데, 결국은 힘이 약해서 한반도의 그 평양 이남은 수복을 했지만 평북, 평양, 지금의 평양 이북과 만주를 당나라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고도, 영토인 만주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도 거란족과 힘을 합해서 당나라와 싸워서 다시 만주를 수복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했습니다. 발해. 발해는 보면 뭐 고구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뭐 거란족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데 연합 정권입니다. 고구려의 유민들이 이제 왕족이 다시 됐겠고 거란하고 힘을 합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인데, 그때 또 고구려의 왕족들 1799명이 망명을 했어요. 어디로 망명을 했나 하면은 연해주에서 배를 타고 일본 본토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간사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관동, 지금의 동경 요코하마 밑에 있는 오이소 해안에 1799명이 고구려 유민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 1799명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히가시 구름에 조금 더 가면은 이루마라고 있어요. 오메, 이루마. 가보면은 정말 기후가 온화하고 여기도 좀 관동벌에 벌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살기 좋아요. 강도 많고 땅이 비옥한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이 고구려 유민들 1799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마을 이름이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고 고려. 고려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고려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지명을 고마라고 있습니다. 고마. 그리고 이 동경 쪽, 반동 쪽이 옛날부터 무사시노라 그래요. 무사시노. 여러분들 그 일본의 뭐 한국 사람들 잘 알지만 일본의 유명한 검술 칼잡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말을 알 겁니다. 그 무사시가 무를 상징하는데 부장이죠. 무장. 무사시노. 노가 이제 들판, 들야자를 노라고 하는데 이 관동벌이 무사시노가 되고, 이 관동에는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벽제처럼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 무술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일본이 유도를 아시죠? 이번에도 올림픽에 유도가 있습니다만 이 유도가 사실 뿌리를 밝혀보면 고구려의 무술입니다. 만주에 있는 고구려인들이 즐겨 발달시킨 무술이 유도. 그 다음에 검술입니다. 칼을 쓰는 기술. 이걸 고구려 유민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관동 지방에 일본에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검도와 유도가 자기들의 뭐 무술이라고 주장한 종주국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맞죠. 뭐 800년대부터 발달시킨 검술과 유도니까 뭐 일본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 뿌리, 루츠를 따져보면 이게 고구려 유민들이 전해준 기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검도, 검술과 유도. 그런데
제가 1995년에 일본에 부임을 하니 이 고마가와라는 역도 있어요. 고려. 이 동네를 수천 년 동안 고마라고 불러오던 걸 일본 정부가 지명을 없애버리고 이루마로 바꿔버렸어요. 발음도 비슷하게 이루마. 지금은 이루마라고 하고 고마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제 때 일본 분들이 만주와 중국으로 진출시킨 군인들을 관동군이라고 그랬어요. 관동군. 관동 지방에서 저 뭡니까 군인들을 뽑았기 때문에 관동 출신의 군인들이 관동군.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나 코베, 히로시마, 일본의 서쪽에 있는 관서, 간사이라 그러죠. 간사이 서쪽 지방에서 뽑아올린 군인들은 태평양 군도로 버마, 말레이시아로 진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사이 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한반도를 짓밟고 만주와 중국을 침략한 군인들은 관동군입니다. 여기서 제가 관동, 관서, 간독군, 간사이군 이걸 구별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섬의 중간에 딱 보면은 큰 산맥이 있어서 넘어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은 하코네 관광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코네에 가보시면 온천도 있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만은 새끼가 있어요. 새끼. 이게 한국말로 새끼라 하면 욕인데 이 그 세관할 때 관자 아시죠? 관. 문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관, 세관할 때 관, 커스텀, 통관할 때 관. 이 관이 일본말로 새끼라 그러고 그 새끼에 대한 관에 대한 그 유적이 학본에 남아 있습니다. 이 관이 뭐냐 하면은 동과 서를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받은 거예요. 야, 여기 넘어갈 때 돈 내고 넘어가. 그 산적들도 그러죠. 이 산 넘어갈 때 통행세 내고 가라고 돈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 새끼를 설치하고 동과 서를 구분해서 그 새끼, 관의 동쪽이 간독, 관동, 관의 동쪽이다. 그 다음에 이 관을 중심으로 통행세를 내는 관을 중심으로 서쪽이 간사이, 관서 이렇게 지방을 동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좀 따져보면 지방색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때문에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고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색과 좀 안 좋은 게 아직까지 전통이 남아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도 뭐 열린민주당은 뭐 터밭이 전라도다. 뭐 어디 뭐 무슨 야당은 뭐 경상도다. 뭐 TK다. 대구 뭐 경북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을 나누어 가지고 그 수천 년 전에 신라와 백제가 달라진 것처럼 지금도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이 지방색이 심하고 기질이 다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동과 관서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관동 쪽은 지금의 동경과 동북지방, 동쪽에 있는 일본인들은 고구려 유민들의 영향을 받았나 아니면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침착하고 냉정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해요. 그런데 관사이는 이 백제 유민들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한반도 출신이 많아 그런지 핫템퍼, 굉장히 기질이 뜨겁고 화도 잘 내고 성질이 뭐라 그럽니까? 흥분하기 쉽고 소리가 커요 일단. 그래서 간사이 弁, 오사카 사투리는 저도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동경이 표준어고요. 이 간사이 사투리는 좀 심해요. 주로 야쿠자들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나니나니 헤이야 뭐, 좀 심한 말을 많이 하고 반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만 보면 오사카, 간사이 사람들이 한반도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산 출신이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모이면 경상도 말로 야 서울 깍쟁이
네 서울 가봤나? 서울 애들은 조용조용하게 말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서울 사람들은 말도 들리지도 않아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소곤소곤거리고 서울 깍쟁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관동과 관서가 닮은 꼴이에요. 동경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 싫어하고 오사카 사람들은 동경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떼마와의 혼내가 있어가지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도 겉으로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특히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바깥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그렇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속으로는 뭐 지방색이 있는데도 그걸 표시를 안 해요. 멀쩡하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보고 사과하라. 과거를 사과하라라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일본 총리가 나라의 어른이 대표가 사과 안 하면요. 일본 사람 국민들은 조용해요. 전체가 조용합니다. 사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들 중에 약간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해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난날 뭐 무라야마상 같이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참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일본 국민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다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바깥쪽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A다, 짜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국민들 중에는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짜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국민들 반이나 될까? 어느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짬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짬뽕이 옳고 짜장면이 틀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발을 불어요. 전 세계에 대해서 저 대통령 잘못됐다. 저거 나쁜 대통령이다. 내가 옳다. 저 대통령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잘되고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되고 잘못되고 옳고 그러고는 다른 문제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 사람이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일본 사람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조직을 대할 때에는 통일된 목소리로 대하게 돼 있어요. 입본가라 그러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그 속에는 물론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들끼리도 반대하고 그러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보면 알아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많았어요. 일부 군인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모한 전쟁.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민들 중에 전쟁을 왜 이런 전쟁을 하느냐고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부 싸움은 하지만 집안 내에서는 싸우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일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꼭 지금의 북한과 닮은 꼴입니다. 북괴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외부에 대해서. 하지만 내부에는 뭐 통제가 심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통일된 모습이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 속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역사로 돌아갑니다. 700년, 800년 지금 시간이 또 걱정이 되네요.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노노베 가문을 쓰러지고 이제 소가 가문이 다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을 대대 자자손손 왕비들을 배출해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아무리 명문세도도 세월이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소가 가문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가문이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후지와라. 일본 역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 일본 고등학생들도 잘 기억합니다. 중세기에 들어와서 후지와라 가문. 한반도는 후백제, 후고구려, 견훤 이렇게 싸움을 좀 한 100년 전쟁하다가 고려 왕건이 통일하고 900년이 되면서 이제 고려 왕조가 들었을 때인데 일본은 후지와라 가문이 천황을 모시고 일본을 다스렸습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도 300년 길지요. 거의 왕조예요. 300년을 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천황은 껍데기고 이 후지와라가 전 정권을 장악하고 300년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지와라 가문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냐 하면은 백제 유민들이 그 나라현에 와서 도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세웠냐 하면 해양쿄 평안경이라는 도읍을 건설했고 지금의 교토 밑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은 후지와라 쿄라고 자기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후지와라 쿄라는 아주 수도를 건설했어요. 새로운 수도. 물론 같은 동네입니다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천황을 제끼고 자기들이 후지와라 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후지와라 쿄가 헤이조쿄 평성경으로 바뀌고 평성교가 지금의 교토로 이름이 바뀌고 교토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할 때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근대화를 박차를 가하면서 이 동학혁명 같은 하급 무사들과 농민혁명이 성공해서 이 사무라이들이 에도 박부를 때려 엎어버리고 농민혁명 정부를 이룩한 게 메이지 정부입니다. 1868년 대단하죠. 하급 무사들이 성공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해서 에도 박부의 문을 닫고 이제는 메이지 천황을 모시고 천황이 왕정복고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장군들이 다스렸는데 수천 년 동안 천황은 껍데기였는데 메이지 천황을 세우면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고 이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미국, 영국, 특히 독일, 프랑스 3만 명을 유학을 보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대단하죠. 이 3만 명의 젊은 세대들이 특히 독일에 가서 기계공학과, 의학과, 영국에 가서 정치와 군사와 교육과, 미국에 가서 모든 문물과 철강 기술 모든 걸 3만 명이 한 10년에 걸쳐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1878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이미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대화에 성공한 겁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부럽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수도를 교토에서 본경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의 에도 바쿠가 있던 에도성, 제가 살고 있는 본경, 동쪽에 있는 경이죠. 본경. 그래서 그때부터 본경이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돼서 지금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소가 가문이 300년간 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벌써 30분을 넘어가기에 제가 한 40분을 해야 돼. 45분 정도 생각하기에 한 1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백 년 모노노베 가문과 소가 가문이 싸우다가 모노노베가 무너지고 소가가 한 몇백 년 외척 세도 정치를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후지와라 가문이 30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 초창기의 천황이 중앙 집권으로 다스릴 뿐이고 그 이후에 천황이 1868년 메이지 천황이 나올 때까지 왕정 복고되기 전까지는 거의
신하들이 다스렸어요. 뭐 가문이라든지 세도 집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 군부 정권이 생기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백 년간 문신들이 다스렸어요. 소가 가문, 후지와라 가문이 300년을 지배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천황은 그저 왕비 예쁜 왕비 대주면 그냥 자기는 공성에서 즐겁게 흥청망청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상징적인 천황이 있는 거고 실제로 권세를 쥐고 정치를 부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은 후지와라 가문이었습니다.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근데 이제 이 후지와라 가문이 자기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관동에 있는 아까 고구려 유민들 중에 칼 잘 쓰고 유도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영어로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자기의 친위대, 사병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각 가문들이 이제 관동에서 이제 칼질이나 하고 씨름이나 하던 유도나 연습하던 이 관동 사람들 무사들이 무사신호의 무사들이 이제 서쪽으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헤이안쿄, 헤이조쿄, 교토로 후지와라 쿄로 가는 거예요. 왜? 서울에 가야 출세하는 거고 또 그 유명한 후지와라 가문의 보디가드로 들어가니까 취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동의 무사들이 문화가 꽃핀 아스카 문화가 있는 서울로 교토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 촌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고향 친구들 보고 나 서울 간다. 나 이제 그 검술 무사로서 후지와라 가문에 채용됐다. 나 간다.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충성하다가 동네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후배들 다 연락했겠죠. 니들도 와라. 와서 우리 무사하자, 무사. 그래서 그 사무라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인변에 사람 인자 왼쪽에 인변에 절사자가 들어가죠. 우리말로는 시종할 때 시예요. 시종. 그 시자가 일본말로 사무라이. 그러니까는 귀족들, 후지와라 가문이나 소가 가문의 쫄병들, 보디가드들이죠. 친위대, 군대. 이 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교토로 진출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관동의 무사들, 검사, 검술, 유도, 무사들이 전부 관서로 진출해서 이제 지금은 힘을 못 쓰지만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주인 밑에서 시종 노릇을, 사무라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무인 그룹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고려 시대입니다. 일본도 평안하지만 세도가들이 후지와라 가문이 300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몽고족들 중에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중국을 다 통일한 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유럽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헝가리, 핀란드, 터키, 뭐 아라비아, 뭐 전 세계를 다 침공해서 통일시킨 게 그 유명한 1200년대, 1100년에 일어나 1200년에 그 200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쿠빌라이, 몽고 제국이 건설된 겁니다. 물론 몽고 제국이 고려도 침공해서 고려 우리 한반도를 몽골이 사실은 200년을 지배했습니다. 200년. 그러니 우리 문화가 사실은 200년간 식민 지배 당하면서 제가 몽골을 못 가봤습니다만 여기 몽골 선교사님 계신지 모르지만 몽골 언어 속에는 한국어가 한 40% 묻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예요. 몽골이 우리를 200년 지배하면서 몽골의 말들이 우리 한국어에 많이 섞여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상도 사투리로 부엌을 키친, 부엌을 정지라 그래요. 정지간. 이 정지가가 물떠가 온나 정지간이라 정지라 하거든. 몽골 사람들을 부엌을 정지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 그 몽골 말들이 한국에 들어온 모양이구나.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쿠빌라이 칸이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유일하게 빼앗지 못한 땅이 신비의 섬 스판코, 집뽕, 저펜이에요. 일본 섬이 신비의 섬인 거야. 야, 내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저 일본을 왜 점령을 못해?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을 점령하라. 그래서 1274년과 1281년 두 번에 걸쳐서 여몽연합군이 건설됐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몽골 군대와 고려 군대, 연합군이죠. 근데 고려에 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 몽골은 사막을 달리는 육군밖에 없기 때문에 물에서 싸움을 못해요. 몽골 군인들은. 그래서 고려의 수군과 몽골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를 만들고 수많은 군단을 배에 태워서 드디어 일본을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침공이 1274년 지금의 후쿠오카 하카다만 앞에 군함들이 나타난 거예요. 군단들이. 그때 일본이 경악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섬 안에서 찢고 뽑고 조용하게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외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배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재미있는 게 일본 땅에 외국 군대가 밟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미군이 처음인데 이게 신풍이 불어온 거예요. 가미가제. 제가 가미사마라 그랬죠. 신이 가미. 바람이 가제예요. 가제. 그러면 한국말로는 신풍, 신의 바람. 일본말로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가 태풍이에요. 이 여몽연합군이 앞바다에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날 밤에 상륙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필리핀에서 불어와가지고 동남아에서 이 군단들이 다 태풍에 그냥 삼켜져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태풍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 우리의 가미사마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우리 죽을 뻔했는데 저 여몽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이 태풍이야말로 가미가제 신풍이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제로 전투기로 미국 항공모함에 자살 공격을 감행했던 자살 특공대 이름이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가미가제. 또 이 가미가제가 신풍이 우리 일본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일본인들이 종교심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탄생한 겁니다. 그때 일본도 군인들이 있었죠. 아까 말했던 유도와 검도를 뛰어난 보디가드들. 그래서 이 보디가드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후쿠오카로 보낸 거예요. 혹시라도 몽골 고려군이 상륙하면 전투를 벌여야 되니까. 이때 드디어 군인들 세력, 무신들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무력의 중요함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인 그룹도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이라는 양반 귀족 놈들이 하는 짓이 매일 술 먹고 기집질하고 노래 부르고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때 일본의 유명한 문학이 발생합니다.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가 미나모토라 그러는데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제 뭐 꽃이 피는 거죠. 연애하는 소설이에요. 남녀 간의 연애 소설. 그런 게 꽃이 피고 얼마나 평화롭고 사람을 속삭이며 이렇게 귀족들은 즐기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어나고 그 중간에 있는 그룹들이 무신 그룹인데 얘들은 칼은 잘 쓰는데 누구라도 죽일 수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주인들이 하는 꼬라지가 한심하거든요. 드디어 이 무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썩어 빠진 귀족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 세력이 되자. 그리고 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나약해 빠진 문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보디가드 그룹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몽골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국방의 신성함을 주장하면서 무신 정권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드디어 일본이 무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하카다에다 방어진을 치고 그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몽골이 또 쳐들어오니까 7년 후에 1281년에 몽고의 쿠빌라이 칸이 제2차 공격대를 또 만들었어요. 또 고려를 시켜가지고 군함을 만들고 또 여몽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2차 침공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들이 봄이나 겨울에 들어왔으면 태풍을 안 만났을 텐데 7년 만에 그 태풍을 까먹은 거예요. 2차 침공도 가을에 들어왔어요. 가을에, 선선한 가을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카다 만에 함정이 도착했고 군함들이 사실은 이제 상륙했다는 말이 이제 제가 아까 외국 군대가 일본을 정벌했다는 뜻이고요. 주둔했다는 뜻이고 해안에 상륙은 했어요. 일본 땅을 점령은 못하고 일본 그 후쿠오카 하카다 만에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군들과 첫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일부가 상륙해가지고 하카다 만에서 해변에서 싸웠어요. 그때 일본이 기치를 든 게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자.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그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상륙한 군인이 전군이 상륙한 게 아니고 일부가 상륙한 거예요. 아직 배에는 많은 군대가 배 위에 떠 있고 상륙군이 이기면 그 다음에 배에 있던 고려 몽고군이 이제 다 상륙하는 걸로 인천 상륙작전 같이 싸웠는데 일부가 아이씨 그 다음날 태풍이 또 불어오네. 몇 호 태풍인지 모르지만 또 동남아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그 상륙군들은 육지에서 일본군들한테 죽고 이 바다에 떠있던 그 수많은 모함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러니 여기 상륙한 놈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일본군들한테 다 참사를 당한 거죠. 그때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몽골군도 죽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에 거친 일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쿠빌라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내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저 일본은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신풍이 불어와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가미가제가. 2번에 걸쳐서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게 일본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와 외부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조그만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신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군민들을 키워야 된다. 무사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쇼군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의 바쿠가 생기는데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 유명한 무신 그룹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째가 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첫 번째 쇼군 그룹이 어, 가마쿠라 바쿠 지금의 그 에노시마 관광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마쿠라 바쿠를 세워서 몇백 년을 다스렸고 140, 한 147년을 다스렸다네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무신 정권이 무로마치 바쿠 여기는 아시카가 장군이 초대 쇼군이 돼가지고 다스렸고 그 다음에 100년의 전국세를 거쳐서 마지막 바쿠가 에도 바쿠 도쿠가와 바쿠 에도 바쿠가 265년 농민혁명군 우리로 치면 동학혁명이죠. 전봉준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에도 바쿠가 265년간 세 개의 무신 정권이 일본을 다스려 왔고 이 몽골 연합군, 몽고 제국에 의해서 세계의 눈을 뜨고 무신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세계의 영향이에요. 우리 고려도 보세요. 고려 왕조가 있었지만 고려 왕들은 껍데기고 우리
몽골에 대해서 고려도 어마어마하게 200년간 항쟁했잖아요. 독립군들. 그 배우셨죠? 삼별초의 난. 삼별초가 뭐냐 하면 최씨 무신 정권을 세우고, 여러분들 드라마 뭐 보셨죠? 옛날에 그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뭐 태양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려의 무신 정권을 드라마 스토리로 한. 고려도 200년 이상 그 마지막까지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무사들이 다스렸죠. 고려도. 결국은 공민왕이 문민정부로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이성계한테 쿠데타로 이성계 장군이 때려 엎어버리고 조선 왕조를 열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 500년간은 거의 초창기를 빼고는 무신들, 무사정권들이 다스렸어요. 만약에 고려 조선 왕조로 안 넘어갔으면 우리 한반도도 일본처럼 사무라이들이 다스리는 무신 정권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않고 일부 군인들이 죽도록 강화도와 각 섬들을 떠돌면서 몽골들은 회전을 못하니까 그 항쟁한 것이 삼별초의 난이고, 고려의 무신 정권들이 고려 왕조와 몽골에 대해서 항쟁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오키나와가 일본을 식민 지배하다가 자기들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현인데,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잘 알아요.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유구국 다른 왕조가 있었는데 시마즈 번하고 일본이 점령해서 뺏은 거고, 원래는 미국이 뺏어가지고 미국령으로 있다가 1972년이에요. 최근이에요. 1972년에 미국이, 마음씨 좋은 미국이 말 잘 듣는 일본에게 돌려준 겁니다. 오키나와를, 야 일본 니들 다시 가져가. 그래서 1972년에 반환된 거고, 오키나와에 왕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다녀오신 분들 있지만 나하라는 성이 있고 수리성이 조그마지만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게 우리 삼별초가 왕조를 시작한 겁니다. 고려의 삼별초가 망하고 도망간 곳이 일본의 오키나와 유구국이에요. 그 유구의 왕조가 바로 고려 삼별초 무신 정권들이고,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나하에 가서 봤는데 수리성의 기왓장, 그 당시 유구 왕조가 살았던 오키나와의 양반들의 집에 기왓장이 메드인 코리아예요. 고려에서 가져온 기왓장들입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당시 고려 시대예요. 그리고 일본에 또 무술이 하나 더 있는데 가라떼. 우리 아버지들은 공수도라 그랬고 당수도라 그랬어요. 카라. 빌공자가 일본말로 카라라고 읽고, 당나라 당자도 카라라고 읽어요. 원래는 당수도였어요. 중국의 무술이라고 당수도라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공수도, 가라떼라고 바꿨는데, 이 가라떼가 사실은 중국이 아니고 오키나와 무술입니다. 오키나와가 원조예요. 그게 일본에 퍼져서 지금 올림픽 종목이 된 가라떼인데, 이 가라떼의 원조가 결국 고려예요. 고려 사람들이 삼별초가 가서 가라떼를 가르친 거예요. 가라떼가 아니라 태권을. 그게 가라떼로 발전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태권도하고 가라떼하고 형식이 비슷해요. 태권도가 더 파괴적인지 모르지만 일본의 공수도 가라떼를 보면은 뭐 거의 태권도가 원조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검도, 유도는 고구려의 무술, 일본의 가라떼는 고려의 무술입니다. 나중에 태권도로 발전했죠.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들이 전부 일본으로 넘어갔고, 지금도 김치, 지금은 일본인 식탁에 김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김치라고 안 불러요. 일본인들이 세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상표 등록. 지금 김치에 상표 등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김치가 아니라 기무찌. 기무찌라고 상표 등록이 돼가지고 미국, 유럽에 기무찌가 일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무신 정권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두 번째 무로마치 바쿠가 온인의 난에 의해서 멸망하고 에도 바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쇼군으로 등장하기까지 120년 동안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무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잔챙이들끼리 120년간 내전을 벌린 전국 시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소하치상이 만든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한국에는 대망이라고 알려졌죠. 20권짜리 전집입니다. 일본에게 꿈을 심어주기, 패망한 일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하치가 만든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게 전국 시대의 얘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싸워서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 바쿠를 세웠는가.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 한국 이름은 대망입니다. 소망을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 대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일본의 소설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덕천가강.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연속으로 일본 중세 무사 정권들, 우리 고려의 삼별초와 같은 무신 정권들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본의 아스카 문화, 아마 고대가 없지만 7세기, 8세기부터 우리 고려와의 관계, 특히 전 세계를 정복한 쿠빌라이, 몽골 제국과의 관계를 설명했고 몽골 제국의 영향으로 일본이 세계에 눈을 뜨고 무신 정권으로 돌입하게 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사 정권들이 생겨 몽고에 항쟁했지만 결국은 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의 욕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써갈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